네. 장 초반에 어렵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좀 전에 코스닥이 상승불이 언뜻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다시 그 부근에서 줄다리기 펼치며 코스닥은 880선 안팎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약보합권까지 어느 정도 진입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개장한 중국 증시는 조금은 밀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여전히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긴장 국면이 조금 완화되나 뭐 이런 데 따른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양측 미국하고 러시아가 일단은 좀 원칙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내용만으로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 이슈 자세하게 좀 빅픽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인플레, 긴축, 뭐 연결고리가 있는 이 이슈들에 따른 투자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나토의 동진을 경계하는 러시아 때문에 촉발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토의 가입을 추진한다라는 뭐 그런 구실로 이 긴장감이 좀 촉발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뭐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그 푸틴의 욕망 그리고 또 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군사적 상황이 서방과 러시아의 주장이 완전히 180도로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는 지난주에 뭐 러시아 쪽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또 뭐 군대 철수가 확인이 안 된다. 오히려 숫자가 증가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야 그럼 군대가 무슨 뭐 애들 소풍 갔다가 철수하듯이 그렇게 되냐?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각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반군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도 억울한 누명 쓸까봐 반격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현재 뭐 어제까지 4일째 교전 중이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일각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침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뭐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양 각국에서 정상들이 또 굉장히 강대강으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 발발 시에는 러시아는 나라가 거들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도 했죠. 러시아와 전쟁은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푸틴 대통령의 경우는 러시아는 핵보유국이다. 이 전쟁이 나면 승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핵보유국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무섭게 그렇게 들리는 그런 단어죠. 자, 그리고 뭐 실제로 또 ICBM 발사하는 것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핵무기 관련 훈련을 저희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했고요.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한테 정상회담을 좀 하자, 야,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뒷북 제재는 필요 없다. 이 국경선이 사라지고 전쟁이 터져버리면 그때는 뭐 그때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미국에 좀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전에 나온 내용이 프랑스 쪽에서 좀 다리를 놔 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 쪽에서 정상회담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소식 나오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이거 좋게 좀 흘러가는 거죠?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이것도 너무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또 뭐 저기 러시아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태가 완전히 다 나아지진 않고 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또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는 정말 반복되는 것 같은 게 예전에 걸프전 할 때도 이라크가 명분 만들려고 막 이스라엘 쳤다가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하고 일부러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오버랩 되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은 각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에 대해서 이 상당히 좀 그 핑계를 저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나쁘진 않은데 확전 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푸틴 역시 확전 시에는 엄청난 경제 제재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전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유럽 쪽은 당연히 러시아 쪽에서 오는 천연가스가 유럽의 40% 이상을 뭐 그쪽에서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요. 자, 이 천연가스 공급 우려로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지금 뭐 저 중국 쪽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저 무역 전쟁 중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동맹 강화를 통해서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싶은 뭐 그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쪽하고 좀 더 긴밀한 뭐 그런 관계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이쪽이 좀 어지럽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신경 쓸 그 겨를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혼란과 긴장을 이용해서 뭐 이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도발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쵸 뭐 저쪽이 확전이 돼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원자재를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 이런 쪽에는 뭐 그렇게 크게 좋을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좀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확산이 될 경우, 확전이 될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수입국들은 좋을 것이 없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재료 가격 오르면 인플레는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또 긴축 이슈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인플레 긴축 뭐 이런 것들은 다 한번에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방향은 지금 좀 예측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면 뒤집어지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뒤집어지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서로 간에 치명상은 피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 긴축 뭐 이런 거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는 저 미국의 긴축 속도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저 긴축 속도는 그걸로 인한 경기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은 11월 달 미국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 쪽에만 매달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이란 협상이 지금 갑자기 얘기가 튀어나왔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뭐 이거 외에도 여러 정책 측면에서 이렇게 좀 그 타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돈도 워낙 많이 풀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따라서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섹터나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나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를 대안으로 보세요? 자, 불확실성이 높은 섹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뭐 밀수출이 러시아가 1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곡창지대 지정학적 리스크는 농산물 가격의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 또 실제로 뭐 옥수수나 소, 대두, 설탕 같은 이런 상품 가격들이 5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근접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 음식료 업종 기업들은 제품 가격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올라온 거를 반영을 했고요. 또 지금 조만간 또 이렇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행의 긴축은 곧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뭐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강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경기가 안 좋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휴대폰 뭐 1년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 바꿀 거 1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바꿀 거를 뭐 그냥 수리해서 쓰는 뭐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먹는 거는 대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이 공산품 가격은 절대로 내려올 줄 모르죠. 지금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품 가격을 따라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산물 가격이 내려온다고 따라 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음식료 업종이 뭐 훌륭한 대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식료는 그러니까 완전히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단에 있는 원재료 쪽과 관련된 음식료 쪽 보세요? 아니면 완제품 만들어서 소비재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농심이나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는지 음식료에서도 좀 더 압축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안이 될까요? 말씀해주신 미래생명자원 같은 그거는 트레이딩, 단타용이고요. 자, 투자용이라면 말씀해주셨던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쪽들, 전에 배워야 산다를 진행을 하면서 종목을 하나 찾아드린 게 있는데 대상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찾아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훌륭한 대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을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에요. 자, 하지만 추세가 뭐 일방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가는 시장이 되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추세 자체는 없는 시장일 거예요. 즉, 지수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시장이니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